자, 이번에는 시험에 겁나게 잘 나오는 주제죠. 상환방식, 그리고 상환방식과 또 잘 나온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묶어서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자, 일단 상환방식의 비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방식은, 자, 첫 번째.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이 나오면 암기 코드, 항상 원리금은 또이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항상 감소하죠. 감소하는 것만큼 뭐가 자꾸 올라간다? 원금 상환분은 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야 둘이 합치면 또이또이가 되는 거죠.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 원리금 상환액은 동일하지만 원리금 중에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항상 달라집니다. 오른지문. 어떻게 달라지니? 그러면 매기 이자가 감소하는 것만큼 매기 원금 상환액은 늘어야 돼요. 감소한다가 틀린 거예요. 늘어야 됩니다. X. 그리고 이자가 왜 감소해요? 모든 방식은 원금을 처음부터 조금이라도 내잖아요. 그래서 이자가 점점 감소하고 이자가 감소하는 것만큼 원금은 늘어야죠.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기 상환하는 원금액은 점차 늘어나죠. 이유는 이자가 감소하는 것만큼 늘어나는 거야. 항상 둘을 합치면 또이또이 균등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암기 코드가 점점 감소가 되겠죠. 자, 매기 상환하는 원리금은 일정하게 감소합니다. 그럼 옳은 지문이에요. 감소. 자, 그런데 이번 수업 시간에 이렇게 했어요. 원금은 일단 또이또이예요. 그런데 뭐가 점점 감소하니까? 이자가 점점 감소하니까 결국 원금과 이자의 합계도 감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뭘 질문 줬냐? 요 놈을 질문 줬죠. 우리가 항상 수업 시간에 했던 1억 10% 10년의 그 대출에서 원금 균등은 원리금이 도대체 얼마씩 감소합니까? 이자가 얼마씩 감소하느냐? 이 문제죠. 자, 우리 그 사례는 항상 원금을 1000만 원씩 갖다 내니까 원금을 1000만 원씩 털어내니까 상환한 1000만 원에 대한 이자 100만 원씩이 일정하게 감소하는 거죠. 100만 원. 자, 그 다음에 원금 균등을 체감식이라고 돼요. 원금 균등 방식의 대출 잔액은 상환 기간이 지남에 따라 얘도 감소한다 그러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얼마씩 감소합니까? 매년 1000만 원씩 털어낸다고 했잖아요. 이게 1000만 원씩 감소하는 거예요. 원금을 1000만 원씩 털어내니까. 그 다음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대출 잔액은 기간이 지남에 따라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로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거죠. 우하향하는 직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는 비율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감소하는 금액이 동일하니까 계단식으로 이렇게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걸 멀리서 보게 되면 우하향하는 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해석해 보자고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1000만 원씩 원금을 내는 거예요. 우리 사례에서. 그러면 잔액도 1000만 원씩 계속 동일한 금액이 감소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로 잔금이 표시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부의 상환이 나옵니다. 그러면 체감이 아니에요. 체증식이지. 체감이 아니라 체증식 상환 방식이죠. 체감식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방식의 다른 이름이고. 8번 미래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 계층에 유리합니다. 그러면 체증식이 맞죠. 7번이 틀린 지문이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지금 비교인데 비교에 대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해석을 하는 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원금 균등으로 모든 걸 해석하는 거예요. 원금 균등으로. 그러면 논리가 이렇죠. 원금 균등 방식은 은행이 원금을 더 빠르게 상환받고자 만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차입자가 원금 균등을 선택했다면 기초부터 원금을 더 많이 갖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원금을 기초에
일기라고 하자고요. 기초하면 일기. 일기의 원금을 가장 많이 냅니다. 원금균등. 원금을 가장 많이 내니까 원금과 이자 합계도 가장 많게 되죠. 그리고 일기의 원금을 가장 많이 내니까 원금을 상환하고 난 나머지 잔금은 가장 적게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 더, 상환기간 전체에 걸쳐서 지급하는 이자 누적액, 전체 이자 누적액은 원금균등은 초기부터 원금을 원금을 힘들게 많이 상환하니까 전체적인 누적이자는 좀 줄일 수 있는 거죠. 누적이자는 원금균등이 가장 적다. 이게 암기 코드였죠. 이게 1방법. 2방법은 수치를 하나 기억하자는 거죠. 우리가 항상 했던 그 사례에 의하면 원리금 균등에 은행에 갖다 바치는 원리금, 얘는 1,630만원 이렇게 계산되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원리금은 2천만원 이렇게 계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수치를 대입해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잘 안 되면. 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1회차 불입액. 그러면 2천만원이에요. 2천만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1기 불입액 1630이고, 그러면 1회차 월 불입액은 동일한가요? 동일하지 않잖아요. X. 그 다음에 10번 어려우니까 11번부터. 대출기간 초기라고 나오면 1기라고 가정하고, 원금균등의 원리금. 그럼 얼마예요? 원금균등의 원리금. 2천만원. 그 다음에 원리금균등의 원리금. 그러면 1630. 그러면 뭐가 더 큰 거예요? 원금균등 방식의 원리금이 큰 거죠. 원래는 이 지문인데 이게 좀 오류예요. 뭔가 빠져버렸어요. 일단 크기만 비교해 보자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방식에 비해 소득이 낮은 차입자에게 뭐가 유리합니까? 그럼 넣어요. 원리금 균등하면 1630. 그 다음에 원금 균등은 2천만원. 2천만원. 그럼 결국 1630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원금 균등이 소득이 낮은 차입자에게 유리합니다. 이렇게 가야겠죠. 유리합니다. 옳은지 뭐. 자, 요놈 한번 보자고. 요놈. DTI는요. DTI는 내 소득에서 은행에 갖다 바칠 수 있는, 즉 원리금으로 갖다 바칠 수 있는 돈의 크기를 규제하는 제도예요. 내 소득에서 은행에 지불할 수 있는 원리금 상환액의 크기를 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DTI가 상환 방식에서 보이면 항상 원리금의 크기를 묻는 거야. 즉 DTI가 크다, 작다는 은행에 상환하는 원리금이 크다, 작다랑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그럼 해보자고요. 자, 대출 실행 시점에 DTI는 원리금을 묻구나. 원금 균등이면 2천. 최정식은 할 필요도 없죠. 가장 작은 방식이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크다 또는 많다 이렇게 나와야죠. X. 자, 중도 상환 시 차입자가 상환해야 하는 저당 잔금은 항상 요건 암기하고 있어야 돼. 저당 잔금은 원금 균등이 가장 적다. 그런데 여기는 원리금 균등이 가장 적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틀린 거야. 항상 원금 균등이 가장 적죠. 차입자가 대출을 중도 상환할 경우에 여기도 잔액을 물어봤어요. 중도 상환이니까. 그러면 암기 코드가 원금 균등 방식이 가장 적다. 이렇게 돼야죠. 여기는 원금 균등이 주어니까 여기가 적다고 나와야 돼요. 적다가. 너 틀렸다. 15번. 은행의 입장에서 상환기간 전체 이자 누적액. 그러면 기초부터 원금을 빠르게 갖다주는 원금 균등이 힘들지만 전체 이자 누적액을 줄일 수 있다. 원금 균등의 이자 누적액이 가장 적다. 이것도 암기해야죠. 원금 균등의 전체 이자 누적액이 가장 적다. 그래서 원리금 균등이 주어니까 크다고 나와야 된다. 원금 균등이 항상 적은 거니까. 그래서 틀린 거죠.
자, 16번 대출자 입장에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원금 균등으로 대출해 주는 것이 원금 회수 측면에서 보다 안전한 것이죠. 요 놈은 맞았네요. 요 놈은. 자, 원리금 상환의 흐름, 방식에 따른 상환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저당 채권 유동화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으니까 투자회사를 보자고요. 요 놈은 암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바로 1번 부동산 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 운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옳은 질문.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조정은 모두 실질형 회사입니다. X죠. 명목형이죠. 명목형. 그리고 또 하나, 항상 명목형, 이거 틀렸어요. 명목형 회사는 어떤 게 필요하냐? 명목형은 직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한 부동산을 누군가는 대신 관리해 줘야 돼요. 그게 누굽니까? 자산관리회사죠. 자산관리회사.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라고 하고 상호에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맞았고, 부동산 투자회사는 투자회사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곤 민법의 규정을 받습니다. 이게 틀렸죠. 민법이 아니라 회사니까 상법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X.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고 설립이니까 10억이 아니라 5억 원이죠. 5억 원. 자,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조정은 명목형의 설립자본금은 3억 원이죠. 3억 원. X.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죠. 암기 코드는 감정평가사 5글자, 공인중개사 5글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에요. 틀렸어요. 이런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투자회사의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다.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죠.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는 회사는 실질형인 자기관리예요. 그래서 여기에 위탁관리나 기업구조조정이 들어가면 무조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8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이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도 없는 것이죠. X. 자,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구가 부동산 투자회사에서는 제일 중요해요. 일단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했다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뭘 하러 돌아다닙니까?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끌어모아야죠. 근데 자금을 끌어모을 때 최저 자본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금을 끌어모을 때 최소한 얼마를 끌어모아야 됩니까? 자기관리는 70억이죠. 틀렸죠. 밑에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조정은 명목형이니까 50억 원이어야죠. 틀렸죠. 여기는 70억 원, 여기는 50억 원.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등록이나 인가가 떨어졌으니까 자금을 모집하러 다니겠죠. 근데 자금을 모집할 때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죠.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총수의 50%가 아니라 30%죠. 30%. 주식의 30% 이상을 일반에 제공해야 한다. 청약 굳이 해석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30% 이상을 일반 소액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자, 주주 1인이 나오면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를 묻는 것이죠.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를 묻는 것이죠. 부동산 투자 회사의 주주 1인 그 특별 관계자는 발행 주식 총수의 40이 아니라 5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하는 거죠. 5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X. 부동산 투자회사는 매 분기 말 현재 총자산의 80%예요. 80%. 80%가 중요한 의미는 지금까지 본 수치는 대부분 앞 수치가 홀수예요. 홀수. 3자 아니면 5자. 그런데 요놈만 8자예요. 정답이. 80% 이상을 부동산 증권 현금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14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해당 연도 이익 배당 한도의 90%예요.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해야 합니다. X.
부동산 투자회사는 일정한 경우에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옳은 지문이죠. 옳은 지문. 자, 그 다음에 16번. 부동산 투자회사에 투자한다면 원금의 손실이 있을 수 있죠. 투자니까. 부동산 투자자 중 유동성을 선호하는 사람, 유동성을 선호하는 건, 유동성이란 부동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을 유동성이라고 하고, 유동성을 선호한다는 건 현금화가 쉬운 자산을 선호하는 거야. 현금을 선호한다고 해도 되겠죠. 따라서 부동산의 직접 투자보다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에 주식을 구입하는 게 유리하겠죠. 주식은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부동산 투자회사가 끝나요. 그럼 하나만 더. 프로젝트 금융도 잘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번 강의에 금융에서 거의 매번 나오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프로젝트 금융은 소구죠. 소구가 아니라 비소구 제한적 소구금융 X야. 비소구 제한적 소구금융.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은 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는 저당 대출의 일종입니다. X. 프로젝트 대출은 돈을 빌려줄 때 담보를 받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가 완성된 이후에 현금 흐름으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주세요. 시험 문구는 미래 프로젝트 완성으로 만들어지는 현금 흐름을 상환 재원으로 하죠. 그 다음에 3번. 프로젝트 금융은 개발사업주와 프로젝트라는 개발사업, 이게 프로젝트예요.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을 분리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개발사업주의 파산이 개발사업의 현금 흐름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개발사업인 프로젝트가 우리 개발사업주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자, 현금 흐름을 분리시킬 수 있어서 사업주의 파산이 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옳은 지문. 프로젝트 대출에서는 부의 금융효과가 잘 나오죠. 일단 이 부자는 장부 부자예요. 그래서 장부 밖에 있는 대출, 다른 말로 장부에 기록되지 않는 대출이죠. 자, 근데 누구 장부에 기록이 안 되는 것입니까? 대출 기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틀린 거죠. 항상 사업 시행자 또는 사업주의 회계 장부에 기록되지 않죠. 이게 부의 금융 효과죠. 그래서 대출 기간에 장부에 기록되는 게 기록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은행에 장부에 기록이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5번, 은행은 에스크로라는 특별 계좌를 통해서 자금을 운영하고 자금 지출의 순위를 정할 때 시행사의 개발이익이 먼저 인출되도록 합니다. 천인공노할 표현이죠. 항상 공사비가 먼저 인출되도록 해야죠. 이유는, 자, 프로젝트 대출은 무엇으로 상환받는 겁니까? 프로젝트 완성 이후의 현금으로. 이게 완성이 안 되면 프로젝트 금융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공사비에 먼저 인출된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항상 최초에 돈을 빌려줄 때 담보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니까 항상 건설회사죠. 건설회사가 공사를 하는 시공사죠. 이 건설회사를 자꾸 올가맨다겠어요. 자, 건설회사인 시공사에게 당신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건물을 지으려면 내 대출의 채무를 조금 인수해가, 네가, 또는 당신이 보증을 좀 서, 이렇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채무를 인수하거나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나가라 간다고요. 다른 데 가봐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건설회사인 시공사를 대부분 올가맵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또 방법이 책임증거 의무고. 그 다음에 7번, 은행은 부동산 개발 사업지를 부동산 신탁회사에 담보 신탁하고, 이게 포인트예요. 이 개발 사업지라는 게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 이제 프로젝트 사업 주체가 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거 아니에요.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토지가 구입되고, 토지 위에 건물, 시설물 등이 이제 하나씩 들어올 거라고요.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그걸 우리는 개발 사업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은 이런 개발 사업지가 나오면 나오는 쪽쪽 담보물로 확보해야죠. 그러니까 담보를 잡는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저당권을 설정해서 담보를 잡는 게 아니라 대부분 신탁 제도를 활용해서 담보를 잡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진행되면서 만들어지는 개발 사업지를 은행은 담보 신탁을 통해서 담보로 잡습니다. 이게 이 문장의 취지예요. 옳은 지문이에요. 옳은 지문. 그러면 금융에서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세 가지를 동시에 해버렸어요. 우리 상환의 흐름, 상환 방식 비교, 부동산 투자이사, 부동산 프로젝트 대출.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또 다른 주제로 뵙겠습니다.